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추행에 만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카메라로 촬영할 쓴 것들, 몰래 카메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강간을 하는 성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사건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뭐 몸에서 어떤 증거들을 채취하시거나 바로바로 이렇게 조사가 되시고 이러면 조금 절차를 진행하기가 편하실 수 있는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바로 신고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자신의 약간 그 성범죄를 이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거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도저히 정신적으로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남으시거나 버티실 수가 없을 때에 고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되게 많은 증거들도 사라져 있고, 약간 이렇게 고소의 시간이 좀 뒤로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적인 증거들이 몸을 이제 샤워를 하시거나 이러면서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피해 사실에 대한 거를 도움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좀 변호사들의 조력을 좀 받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가 변호사님한테 이거 고소해 주세요. 고소했더니 상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선임을 그렇죠. 하면 이건 형사인데 검사는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 저걸 궁금해하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사재판은 원고하고 피고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판사 재판부가 중간에서 이제 그걸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하고 피고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이제 재판부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판에 가서야지 동등해져요. 피고인이라는 신분이 돼야지만 동등한 상태가 되고, 그 전에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피의자인 상태가 이제 수사 단계인데, 경찰하고 검찰 단계인데, 이때는 이렇게 동등한 상태가 아니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고, 동등해져야지만 이런 것들 다 접근도 이제 제한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때는 고소대리라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되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결국은 수사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데. 상대랑 그때는 싸우지 않아요. 아. 그때는 그냥 경찰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가야 되나요? 근데 바로 이렇게 막 오란 대로 이렇게 가시고 약간 그러면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네, 당연한 권리가 제가 있어요. 이제 네. 뭐 피디님께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딱 와서 경찰서인데 누구누구 아시냐? 누구누구가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고소를 했다. 그래서 오셔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가 오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경찰서나 검찰청은 변호사랑 같이 가는 거 정말 추천해요. 변호인이랑. 일단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이 없거든요. 아, 제가 벌써 조사를 한 10번 받아왔다. 막 이렇게 조사의 베테랑인데,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찰서의 문턱을 밟지도 못한,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사실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저는 피고인인지 원고인지도 잘 모르는데 피해자, 피의자 이거 단어도 구분 못하는데 가서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약간 그 법적인 용어랑 일상적인 용어가 달라서 본인은 뭔가 이제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이 듣기에는 더 범죄 사실을 더 확정짓는 말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시려면 확실히 변호사랑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피의자 신분인 그 의뢰인분 옆에 앉아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이렇게 당황하시고 긴장하시니까 더 원래는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경찰 앞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고. 같은 상황에서도 네. 아다르고 네,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맞아요. 네.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냐를 추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아 그때 당시의 마음도 중요한가요? 제가 속여야지. PD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리는데 난 절대로 안 갚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빌렸으면은 기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빌린다고 말을 했는데 갚는다고 갚을 거를 전제하고 빌리는 건데 그럼 갚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빌렸잖아요. 그럼 사기잖아요.
근데 이거 제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이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지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지 남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 옆에 있는 정황을 보고 음. 해야 되는 거죠. 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근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뭐 사업 잘 안 돼가지고 돈 안 돌면 못 주잖아요. 뭐 그럼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은 사기가 아닌데 사기가 되는. 사기처럼 보이는 정황 증거의 말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사는 페이퍼에 그러려고 했음. 이렇게 그러니까 적는 거야.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미필적 고의나 이런 고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수사기관들이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수사기관들이 쓰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아 근데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사업 안 되면은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아 이 사람 안 갚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아다른 경찰은 것들은. 보통 이게 네. 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도신문이라든가 강압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혼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런 수사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시면 문답하는 것들을 타이핑을 치는데 피의자는 A라는 의미로 답변을 했는데 수사관은 그걸 B라고. 교묘하게 네. 편집을 해서 B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마의 네. 편지구나. 본인이 정말 인정하는 사건이나 아니면 정말 경미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이제 변호인을 대동을 해서 모든 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 이것까지 변호사 써야 되나 하는 사건도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있죠. 네. 있어요? 저는 되게 어. 그런 아니, 있는데 아니, 좀 말해 이게 사실은 그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뭐 아파트라든지 아. 뭐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동호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기들과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싸움 나. 네, 그럼 또 싸움이 납니다. 그럼 또 자기가 맞고 틀리네,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 막 이렇게 오죠. 그래서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저 사람 처벌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약간 변호사들끼리 농담하는 건데 그 상해죄 중에 네. 제일 센 상해죄가 기분 상해죄라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분 나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분 상해죄라고 해요. 저희 장난으로 이제 그 기분 상해죄라고 하는데 가끔씩 그게 좀 수위가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여가지고 사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정도가 항상 다르잖아요. 누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발끈해서 참지 못하고 정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 이게 제 머릿속으로도 아 죄가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너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처벌이 경미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근데 벌금? 뭐 이런 거? 벌금도 아니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유죄인데 한 번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벌금이 나오더라도 몇십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 사람을 그렇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많이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 말라.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작은 흥을 저 사람한테 내시기 위해서 이만큼의 소송을 하고 처벌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변호사니까 의뢰인의 이익과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들어드리지만 그렇기 위해서 너무 선생님께서 입으셔야 되는 피해와 그런 비용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정말 생각하셨을 때 실익이 있으신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상담을 좀 저는 앞에서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사대금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피고 쪽이에요.
근데 네. 피고가 뭐죠? 돈 주는 소, 사람. 소, 소 당한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돈, 그렇죠. 저쪽이 네. 돈 줘라, 내가 네, 돈 줘야 당한 돼. 쪽인데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한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아, 네. 근데 변호사비. 네. 그런데 그러면 공사대금 소송에서 500만 원은 굉장히 소액이니까. 속가가 작은 편에 음. 속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원피고가 좀 원만하게 조율하고 합의해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양쪽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원고는 돈을 달라. 그런데 피고는 당신이 한 공사에 하자 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유들을 들면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저쪽에서는 나 이거 공사 완공했다. 그리고 추가 공사까지 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원피고가 소송까지 갈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세상 참 그래서 변호사비 각박하다. 그분은 얼마 내셨어요? 혹시 그냥 궁금한데 그게. 그래서 500만 원 그분- 사건을 얼마 내셨는지. 그 속가보다 500만 원보다 좀 높거든요. 높게. 배보다 배꼽이 높고. 네. 저도 이런 네. 똑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변호사님들도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딱 꺼내는 순간 표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누수 사건이 있어요. 이제 누수 아파트 누수. 아파트에서 네. 누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층간소음처럼 감정 싸움으로 무조건 번져요. 맞아요. 근데 누수는 그런 것 같아. 이 누수가 뭐 정도가 심하면 진짜 심한 누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맞아요. 벽지에 곰팡이가 쓰고 예,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옷이 상하거나 장롱이 상하는 정도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누수가 된다고 해도 공사비가 천 단위까지도 사실 잘 안 갑니다. 그 맞아요. 누수는 그 보통 몇백 단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견적을 내고 해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변호사비가 네. 안 나오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면 너무 그 일과 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가가 작다고 쉬운 사건이고 속가가 크다고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투입하는 시간들이 사실 저의 그 어떤 그 비용으로 제가 받는 수임료들인데 이 청구하시는 금액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감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치. 피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누수 사건 감정 신청하면 600에서 1000 정도 나와요. 맞아요. 감정 비용. 나는 500만 원 달라고 청구하는데 정말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래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왜? 아까도 잠깐 말씀한 기분이 상했고 감정 싸움으로 가서. 근데 이게 설득을 해서 마음을 푸시는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뭐 합의를 이렇게 이끄시나요? 합의는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오시는 아, 경우들은 네. 대부분은 끝까지 어떻게든 판결문 받겠다고 판결 받겠다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소송도 감정싸움 분명히 있어요. 예. 제일 무서운. 그럼 요즘에 20, 30, 40대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드물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약간이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안다니까요. 걸림이 다 있으면 있어. 사실은 다 네. 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나도 모르게 됐다라고 말해도 아세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녀가 좋아서 같이 잤는데 다음날 고소 때리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거는 혹시 나도 모르게 범죄자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근데 아니 그건 아니 이게 아, 조금 이거를. 예 이건 민감한 조금 거예요. 예, 그럴 수도, 네. 민감한 그거- 주제인 게 네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연인 간이나 아니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뭐 그런 관계에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둘이 뭐 이제 눈이 맞아서 모텔이나 자취방에 가서 성관계를 한다. 문제되는 거는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보통 남자 쪽에서는 상대방과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거다. 근데 이제 여자 쪽은 아니다. 나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 그런데도 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커뮤니티나 뭐 녹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녹음도 아이, 그 근데 녹음도 되게 그거는- 제가 이제 저 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상담받았던 사건인데 자기가 이렇게 될까봐 녹음도 했다는 거예요. 어라고 동의하는 대답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증거니까 사실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으면 이건 엄청난 증거다. 꼭 오셔라. 그래서 이제 같이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되게 그 여성분이 술에 취한 목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남성분이 이제 의사를 물어보는데 제가 듣기에는 술 취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어가 아니라 그래 어가 아니라 이러니까.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취했어, 오히려 취했어. 그 여성분의 심신 미약 상태를 미약 주장할 수 상태여서 있는. 중간간에 해당하는 그래.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오히려. 난 싶을 정도의 증거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에 관한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남자인데 거부도 안 하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절 보고 웃어주는 것 같고 명시적으로 뭐 뿌리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건 동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진짜 저는 굳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은 진짜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동의를 경우가 한 게. 있었나요? 예, 저는 있었던 게 기사에 많잖아요, 기사에. 아니 기사가 기사는 아니라 이게 저는 사실, 그냥 사례로 네, 있던 건데 네. 남성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검사를 했는데 진실이라고 음. 피해자분도 진실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남자는 진짜로 동의했다고 믿은 거예요. 음. 그 여성분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너무 하신 거고 어렵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동의를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죠. 아니, 상호 의사 합치가 합의가 안 돼야 된 거야. 되는데 아,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려운 네.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감옥에 가나요? 아니면 합의금을 주나요? 그건 뭐 어떻게 이제 그거는 두 그 분이서 상황마다 사건마다 좀 다르죠. 형량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남성 쪽을 대리를 했는데 처음 만난 관계였는데 성관계까지 맺은 거예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녹음을 하신 거죠. 뭔가 쎄했어? 네, 쎄한 느낌을 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 녹음을 하셨어요. 다행히 녹음본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며칠 이후에 여자분이 나 강간당했다라고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소 사실이 또 남자분의 직장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은 직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건강상에 또 문제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녹취록을 확보를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저희를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더니 그 녹취록을 받자마자 이제 여자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이제 수사를 그렇죠. 바로 진행했어요. 이제 인지를 하고 네. 그래서 녹취록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실제로 지금 김 변호사님 케이스와는 다르게 진짜. 두 분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뭐 좋았냐, 좋았다 이런 내용의 녹취였던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수사받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 여자분은 너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그 남 피해자인 남성의 피해도 너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실형이 선고가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기사가 많잖아요, 요즘에. 다음날 고소당했다, 뭐 이런 기사. 그냥 뭐 너무 많죠. 많죠. 그 기사 댓글에 보니까 무조건 아침에 국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막 이게 저도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이제 가끔씩 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성행위를 안 하시는 게 그치. 가장 예방에는 네. 뭐 1순위지만 뭐 네. 피치 못하게 그리고 정말 진짜 서로가 합의된 상황이라면 근데 그 자기랑 성행위를 하시는 분이 나중에 자기를 그게 신규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상한 일이잖아 사실. 뭐, 녹음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녹음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녹화를 하셨으면 그래, 완벽한 진짜. 범죄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특정이 될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제 의뢰인 중에 녹화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녹화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잡혀갈 것 같은데. 당연히 카찰죄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처벌을 받는데 강간했다고 신고를 다.